요즘이 어떤 세상이냐? 배째, 배째. 정말? 그럼 이 빙신아. 최서방은 지금 한창인데 너 애 낳고 바람이라도 나면 어쩔 건데. 애 낳는 고생을 왜 하냐? 막말로 네 병원비 없냐? 고생 안 하고 배째 따는 핑계로 병원서 한 열흘 푹푹 쉬었다 나오고 꼭 먹고 할 먹고지. 여자는 애 낳는 게 벼슬이야 벼슬.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사람 냄새나는 경험의 언어로 삶의 환희를 그려내온 이명랑 작가의 작품 엄마의 무릎을 준비했습니다. 영등포 시장을 무대로 소박하고 친근한 이웃들의 삶의 악다구니를 구성진 입담으로 그려냈는데요.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엄마의 무릎 이명랑. 벌써 세 번째다. 겨우 신호등 하나 건너고 큰 길로 접어든 지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아라의 귓방망이를 잡아당겼다. 내가 귀를 잡아당기니까 아라는 빤스를 내리다 말고 아프잖아 왜 그래? 냅다 소리를 지르고는 그러고는 성이 안 찼는지 죽어버릴 거야 하고 제 성질을 제가 못 이겨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아 그래 싸라 싸. 아라의 조그만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팍팍 내리눌러서 땅바닥으로 찌그러뜨렸다. 으이씨. 아라의 입에서 욕 비슷한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임으로서의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안 싸? 닥달을 해댔다. 아라의 궁둥이 밑에서 병아리가 든 오줌 한 방울이 찔끔 나오긴 했다. 양이 너무 적어서 정말 오줌인지 애초부터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인지 미심쩍었다. 야, 너 진짜 쌌어? 쌌어. 왜 그래? 아라가 또 울음을 터뜨렸다. 요녀는 어떻게 된 게 요즘 들어 아무 말에나 눈을 흘기고 눈물을 찔끔거린다. 하도 굼뜨게 움직이기에 내가 돌려세우고 빤스를 축혀 올려주니까 이 녀석은 눈을 흘겨뜨며 이모 미워! 하고는 괜히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짰다. 처녀적부터 애라면 학을 떼던 나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옆집 아줌마가 잠깐 봐달라며 손녀를 맡기고 갔다. 애가 하도 울어대서 이불장에 한 10분 넣어두었다가 울음을 뚝 그치고 나서야 꺼내줬다. 결혼했다고 확 달라질 리가 없었다. 게다가 아라는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더딜 수가 없는 애고 보면 빨리빨리가 입버릇인 나로서는 거의 한계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지만 조카가 뭐라고 때리지는 못하고 빨리빨리만 중얼거리다 싫다는 걸 억지로 앞장세워 걷기 시작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다. 금방이라도 모든 게 결정될 것만 같았다. 벌써 다 끝났을 것 같기도 했고 형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소주라도 한 병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자꾸만 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아라가 또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치마는 허리까지 걷어올리고 빤스 고무줄에 손을 대고 있었다. 또 오줌을 싼다고 빌빌거리는 아라를 보자 피가 머리로 솟구쳐 올라왔다. 아무리 철없는 6살배기라고는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장난을 칠 때가 따로 있지 이런 순간에도 감쪽같이 연극을 하다니. 그냥 빤스에 싸버려. 윽박지르고는 질질 끌다시피 해서 아라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언니는 아직도 수술실에 있었다. 걷는 걸 제일 싫어하는 형부건만 병원 복도가 짧게 느껴질 만큼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했다. 100kg이 넘는 육중한 체중의 형부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조기 가시라도 걸린 것처럼 목구멍이 따끔따끔했다.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난감하기만 했다. 형부와 눈이 마주칠 때면 며칠 전 고물장수 박씨 할머니가 내뱉은 말이 떠올라 눈을 내리깔아야 했다. 박씨 할머니는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엄마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9시부터는 영등포 일대를 휘젓고 다니며 민병이나 신문지 따위를 모아 구루마에 싣고 와서 고물상에 갖다 판다. 민병이나 신문지보다는 이 일대의 온갖 스캔들과 풍문을 더 많이 모아오는 편이지만 그런데 그날은 왜 하필 그 시간에 엄마네 식당에 물 먹으러 와서는 점심 먹는 형부한테 안 해도 될 말만 골라서 하고 갔는지. 한 집에서 둘이 같이 애를 베면 하나는 꼭 딸이라는데 딸, 응? 하다못해 주인집 옆에 내랑 그 집 암돼지랑 같이 새끼를 가져도 하나는 백발백중 딸이라는 말이 있자녀. 둘이 똑같은 건 죽었다 깨도 안 된대 안 돼. 박씨 할머니도 세상에 하필이면 형부 앞에서 그것도 말이라고 짓거려? 가뜩이나 나는 아들을 낳아서 눈치가 보여 죽겠는데 푼수도 그런 왕푼수가 없었다. 그 왕푼수 고물장수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 후로 나는 지옥이 따로 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뱃속에는 지금 둘째 아이가 들어있다. 만약 언니가 이번에 또 딸을 낳고 나는 또 아들을 낳으면? 소름 끼치는 일이다. 언니는 내리 딸들을 그것도 배를 가르고 낳았다. 나는 지금도 우리 언니가 저쪽과 아라를 낳던 날을 잊지 못한다. 그날 수술실 안쪽에서 들려오던 고함 소리를. 그건 비명소리도 아니고 신음소리도 아니고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였다. 아무리 배를 째서나는 거라고 해도 이건 아예 돼지 잡는 소리가 들려오니 복도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던 내 얼굴이 사색이 되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러게 왜 배를 째니 어쩌니 오두방정을 떨어가지고 이 고생인지. 아라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언니랑 엄마가 우리 식당 홀에 앉아서 이 말을 맞대고 쑥덕거리던 일이 떠올랐다. 요즘이 어떤 세상이냐? 배째, 배째. 정말? 그럼 이 빙신아. 최서방은 지금 한창인데 너 애 낳고 바람이라도 나면 어쩔 건데. 애 낳는 고생을 왜 하냐? 막말로 네 병원비 없냐? 고생 안 하고 배째 따는 핑계로 병원서 한 열흘 푹푹 쉬었다 나오고 꼭 먹고 할 먹고지. 여자는 애 낳는 게 벼슬이야 벼슬. 배째, 배째. 딸 셋을 낳는 동안 단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져본 적이 없는 엄마는 딸아이만큼은 번듯한 대학병원에서 출산시키고 싶어 했다. 다른 여자들은 다 해보는 벼슬을 자기 혼자만 못해봤다는 억울한 심정을 한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엄마이고 보면 당연한 주장이었다. 언니가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돈분깨나 써가며 제왕절개 수술로 애를 낳아준다면 그거야말로 지나간 세월에 대한 한풀이었던 것이다. 아래로 나오면 진짜 그럴까? 니는 대가리가 돌멩이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밑으로 이따시만한 앞머리가 나오는데 지까지게 안 넓어지고 배겨. 인연이 배를 찌르니까 왜 말이 이리 많아? 엄마가 두 주먹을 불끈 내밀어 보이며 이따시만한 게 아래로 나온다. 라고 한 말이 언니에게는 꽤 충격이었는지 언니는 하고 쥐약 먹은 쥐처럼 부들부들 떨며 배를 째겠다고 별렀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겠다는 엄마와 언니의 작심과는 상관없이 딸이 꽉 차고 급기야는 예정일에서 한 달이 넘도록 뱃속의 애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다. 엄마랑 언니는 부랴부랴 산부인과로 달려갔다. 산부인과 의사왈, 애가 뱃속에서 늙고 있는데요. 당장이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요. 언니는 곧장 배를 갈랐다. 얼핏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수술실 문이 열렸다.
언니가 입고 있던 환자복 밑자락은 온통 피바다였다. 들것에 실려 나온 언니는 마취가 아직 안 깼는지 정신을 놓고 있었다. 언니의 엉덩이 밑으로 수북이 배어나와 있는 핏자국과 언니 눈가에 바짝 말라붙은 눈물 자국을 보면서 그날 나는 씨, 나한테 애를 낳으라고 하면 나는 확 죽어버릴 거야 하며 형부를 얼마나 흘겨봤는지 모른다. 마취에서 깨자마자 언니가 제일 먼저 물은 건 멀쩡하냐와 아들이냐였다. 나는 멀쩡하다와 딸이라는 말로 대꾸를 해줬다. 내 입에서 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언니는 베젠대를 움켜쥐며 나뒹굴기 시작했다. 철제 침대가 마구잡이로 흔들렸다. 언니 말로는 마취가 풀려 아파서 온다지만 내 눈에는 그게 아니었다. 뿔이 잔뜩 나긴 했지만 어디다 대고 화도 못 내고 그래서 낑낑거리는 걸로만 보였다. 그 뒤 둘째 딸을 낳던 날도 상황은 거의 흡사했다. 수술실 안쪽에서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피가 흥건한 환자복을 걸친 채 들것에 실려 나와 역시 딸을 낳은 걸 알게 된 언니. 이번에는 아라를 낳던 날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오랫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부짖었다. 그러곤 배젠대가 아프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언제 들어갔는데 아직이야. 형부, 어디 좀 앉으세요. 형부는 복도 의자에 쓰러지다시피 앉아버렸다. 아라는 또 오줌 마렵다고 빌빌대다가 내가 이걸 그냥 콱 하고 소리를 내질렀더니 구석으로 멀찌감치 도망가서 내 눈치만 보고 있었다. 수술실 안에서는 아직도 소식이 없었다. 나는 혹시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언니는 내리 딸들을 제왕절개 수술로 낳은 데다 예전에 한 맹장수술까지 합하면 3번이나 배를 갈랐다. 한 번 더 애를 낳는 건 무리라고 의사가 말했다. 의사의 말로는 사람은 딱 4번만 배를 가를 수 있는데 언니는 이미 3번이나 배를 가른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은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놔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늙어서라도 수술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한 번은 남겨둬야 한다며 주치의는 끝끝내 언니의 출산을 만류했다. 언니가 셋째를 낳기로 결심한 건 전적으로 나 때문이다. 친정엄마가 딸만 셋을 낳은 데다 언니가 또 내리 둘이나 딸을 낳았기 때문에 언니도 형부도 전적으로 친정집 내력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내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덜컥 낳았지 뭔가. 나는 진짜 덜컥 애를 낳았다. 첫애를 임신했을 당시에 나는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정일은 2월 말이었고 애를 낳기 전에는 어떻게든 석사를 마치겠다는 결심을 한 데다 첫 장편소설의 출간까지 겹쳐 그 당시 나는 거의 10시간을 넘게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예정일을 2달이나 앞두고 그만 양수가 터져버렸다. 오전 10시경에 이미 양수가 터졌는데도 나는 전혀 몰랐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엄마, 뭐가 나온 것 같아 했더니 엄마는 괜히 오줌 싸고 부산 떤다며 타박만 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나는 대중 목욕탕에 가 좋게 1시간 남짓 탕속에 들어가 있다 나왔다. 탕에서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허벅지 한쪽에서 뭐가 울컥 쏟아져 나왔다. 이게 뭐야? 발가벗고 있던 아줌마들이 놀라서 혀를 내둘렀다. 엄마랑 나는 급히 산부인과로 뛰어갔다. 분만 대기실로 남편이 들어왔다. 별로 아프지는 않았지만 여자는 애 낳는 게 벼슬이라는 친정엄마 말이 떠올라 나는 안 나오는 눈물을 쥐어짜고 입술도 실룩거리며 내 딴에는 아픈 척도 해봤다.
그러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묵뚝뚝한 남편은 내가 아픈 척하다가 당신 그만 가요 하고 애절하게 말하자. 그럼 나 갈게 하고는 그냥 쑥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진통보다도 단순해도 어쩜 저렇게 단순한지 남편의 묵뚝뚝함이 야속하고 서러워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다른 산모들처럼 벽에다 대고 소리소리 질러댔다. 그랬더니 정말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분만실로 들어간 지 겨우 20분 만에 덜컥 애를 낳았다. 여대 대학원에 다닌다면서요? 거기는 원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 가랑이 사이에 머리를 처박은 채로 나의 찢어진 회원부를 꿰매며 의사가 물었다. 나는 막 애를 하나 얼떨결에 세상에 내놓고는 제 감동에 적기도 전에 의사의 뜬금없는 질문에 대꾸를 해야 했다.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럼 우리과 레지던트들하고 그쪽 대학원생들하고 미팅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죠. 찢어진 회원부에 꽂았다 뽑혔다 하는 실과 바늘을 내려다보며 미팅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질환 쪽까지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특별히 꼼꼼하게 꿰매줬다는 의사의 다짐을 받고 나서야 나는 분만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언니와 형부가 병실에 들어왔다. 침대 앞에 놓여있던 의자 위로 형부는 무너져 내렸다. 눈치 없는 남편은 아들이라는 소리를 가히 100번도 넘게 했다. 몇 번 축하의 말을 하는 동마는 동 하더니 언니 부부가 병실을 빠져나갔다. 100kg이 넘는 형부와 자기 말로는 곧 죽어도 70kg에서 조금밖에 안 넘는다고 주장하지만 남들이 봤을 땐 거의 형부랑 비슷해 보이는 언니가 그 몸집 좋은 부부가 내 눈에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작고 왜소해 보이던지. 내가 아들을 낳자 언니는 난데없이 우울해하고 성질을 부리곤 했다. 친정엄마는 친정엄마대로 형부와 언니의 눈치를 보면서도 첫 외손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딸만 내리 셋을 낳은 엄마이고 보면 무리도 아니었다. 시집간 첫딸이 대물림이라 하듯 내리 딸들을 낳고 난 뒤로는 누가 딸딸이 집안이니 어쩌고저쩌고 할 때마다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던 엄마였다. 이제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아줬으니 엄마의 기쁨이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자신의 둘째 딸이 낳아준 아들. 비로소 엄마는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야, 언니랑 형부 보기 전에 얼른 가져가. 괜히 손자라고 더 예뻐한다고 삐치면 어쩌냐? 하면서 엄마는 큰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첫 외손자의 옷을 사가지고 와서 내게 내밀기 일쑤였다. 평소에는 애를 귀여워하거나 어릴 줄도 모르던 사람이 외손자만 하나 들면 장군님 우리 장군님 타령을 해댔다. 그런 친정엄마 보란 듯 임신을 해버린 언니였다. 가는 병원마다 셋째는 무리라는데도 언니는 낳겠다고 우겼다. 막무가내였다. 언니는 체질적으로 마취가 안 되는 사람이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마다 생사를 가른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다. 그 무서운 걸 또 하겠다고 덤비다니. 아들을 낳겠다는 언니의 오기는 이제 거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또 딸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와 체질적으로 마취가 안 된다는 언니가 인내하고 있을 생사를 찢는 아픔이 눈에 밟히는 듯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아무데나 대고 주먹질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내가 여자라는 것이, 언니가 여자라는 것이, 저기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이번엔 진짜로 오줌이 마렵다고 낑낑대고 있는 저 철없는 아라까지 해서 우리가 모두 여자라는 사실이 통과일회처럼 치러내야만 되는 딸들의 고통이
못내 억울했다. 분했다. 보자 누구예요? 보자 없어요? 뜻밖에도 언니는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수술실에서 실려 나왔다. 들것에 실린 언니는 이번엔 진짜로 죽은 사람 같았다. 감긴 두 눈. 나는 죽어도 아들을 낳고야 말겠다는 악담은 것 같은 파리한 입술. 그 순간 언니의 얼굴에서는 생이 혈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집과 오기에 짓눌려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그 대가로 한 줌의 행복조차 움켜쥐지 못한 사람의 얼굴 하나가 거기 버려져 있었다. 형부와 내가 언니의 초췌한 모습을 앞에 두고 눈시울을 적시고 있을 때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얻고자 했던 언니의 아이가 뒤따라 실려 나왔다. 아들입니다. 언니네 금주옥엽 외아들 왕상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은 잦은 분란과 자잘한 언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언니네는 이곳 오복일 대로변에서 과일 도매상을 한다. 직업상 늦어도 새벽 3시엔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새벽부터 와서 애를 봐줄 사람을 구하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 왕상이뿐 아니라 위로 둘 있는 왕상이의 누나들까지 씻기고 밥 먹여서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새벽부터 와서 봐줄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고 안면 없는 사람한테 애들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새벽마다 애 셋을 데리고 나와 시장동 엄마네 식당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큰딸 나라와 둘째 딸 어진이는 어떻게 대충대충 해서 유치원에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아직 돌도 안 지난 왕상이다. 아라는 걸음마를 채 떼기 전부터 식당 왼쪽 옆에 붙어있는 구멍가게 무궁화 마트의 여주인인 영석이 엄마가 돌봐줬다. 무궁화 마트 영석이 엄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동네 최고의 예쁜이다. 예쁜이란 별명에 걸맞게 영석이 엄마는 막내 아들 영석이가 군대에 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깜짝 놀랄 만큼 아직도 풋풋한 처녀 같다. 똥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날렵한 복부에 25인치의 개미허리, 기미한 점 없이 매끈한 얼굴까지 우리 동네의 투박한 여자들하고는 한마디로 노는 물에 달라도 한참 달라 보이는 아줌마다. 우리 골목 여자들 중에는 남다른 노력을 하는 것 같지도 않건만 여전히 아름답고 싱그러운 영석이 엄마를 시기하는 무리도 적지 않은데 그런 아줌마들은 자기네 똥배가 유독 눈에 거슬리는 날이면 괜히 영석이 엄마의 미끈한 배를 노려보며 저희들끼리 이런 말을 쑥덕거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자고로 민 박복이라잖아. 그러나 아줌마들의 희망사원과는 달리 무궁화 마트는 영석이 엄마 얼굴 한번 보려고 멀리서도 담배를 사러 오는 남성들의 발길에 문지방이 다를 지경이다. 하여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추 10년 가까이 무궁화 마트 주인 영석이 엄마는 그 핑계로 소소한 반찬거리며 심지어는 밥까지 제 집 냉장고에 있는 창거리 꺼내듯 가져가는 것이 이제는 거의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있다. 영석이 엄마는 어쩌다 돈 주고 김치거리를 사와도 파니 마늘이니 고춧가루니 하는 양념은 죄다 엄마네 식당에서 가져가 김치를 담그곤 한다. 하다못해 찌개 하나를 끓여도 엄마네 식당을 들락거리지 않고는 자기네 찌개에 간을 맞추지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식구들도 왕상이야 당연히 영석이 엄마가 좀 거들어주겠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 영석이 엄마는 영석이 엄마대로 자기가 엄마네 식당 창거리를 갖다 먹는 것이야 벌써 오랫동안 아침마다 알아 뒤치다거리를 해준 데 대한 품삯이라고 생각했다. 무궁화 마트 영석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미 계산이 다 끝난 셈인데 자기가 또 굳이 왕성이까지 돌봐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이 달랐다. 아라를 봐줄 때가 벌써 몇 년 전이냔 말이다.
아라를 봐줄 때도 하루 종일이 아니고 아침에 잠깐 밥 먹여주고 머리 묶어준 것 뿐이고 아라야 돌도 되기 전부터 놀이방이다 어린이집이다 하는 타가시설에서 컸는데 그걸로 이날 이때까지 우려먹는다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엄마를 제외한 우리 식구 전체의 생각이었다. 언니네 둘째 딸 어진이는 나와서부터 두 돌 지날 때까지 엄마네 식당 오른쪽 귀퉁이에 붙어있는 당진상의 할머니네 큰딸이 한 달에 얼마씩 받고 봐줬으니 아라머리 좀 묶어준 걸로 영숙이 엄마가 생색을 내도 너무 낸다는 게 우리 식구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엄마가 잠깐 낮잠이라도 자려고 방에 들어가면서 영숙이 엄마 왕상이 좀 봐줘 하면 영숙이 엄마는 할 수 없이 뚱한 표정으로 왕상이를 가게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다 왕상이가 차곡차곡 탑처럼 쌓아놓은 과자 봉지라도 조금 허물어뜨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와서는 물건 떼러 가야 하네 어쩌네 하면서 다시 데려다 놓기 일쑤고 왕상이가 기저귀에 똥이라도 싸면 그까지 기저귀 한번 갈아줄 수도 있으련만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똥 쌌어 똥 할머니 똥 소리를 내지르며 얼른 데려다 놓는 것이었다. 그렇게 서로의 계산이 틀리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니 우리나 영석이 엄마나 힘든 대로 어떻게든 그럭저럭 왕상이를 끼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진 상여의 그 집 외손녀 주희가 오고 난 뒤로 눈에 안 보이던 반목이 겉으로 붉어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진상의 큰딸은 1년 전에 결혼 10년 만에 딸 주희를 낳았다. 그렇게 기다리던 자식을 보더니 사람이 확 달라져서는 주희 어렸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 된다고 요즘엔 트럭 장사하는 남편을 쫓아다니고 있다. 그리하여 당진상의 할머니가 꼼짝없이 외손녀를 떠맡게 된 거다. 그런데 무슨 조화 속인지 왕상이는 단 10분도 못 데리고 있는 구멍가게 영석이 엄마가 주희 말은 하루 종일 끼고 살았다. 예전에야 이 일대에 소문난 부자였던 어쨌든 오늘날에 와서는 당진상의 할머니네가 거지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오복길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할머니한테 무슨 떡고물이 떨어질 리도 없건만 영석이 엄마는 주희한테만은 어쩜 그렇게 살갑게 구는지 우리 보라고 일부러 더 곰살맞게 구는 것 같았다. 당연히 우리 식구들은 무궁화 마트 카운터를 지키고 앉아있는 주희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다. 주희가 미워서가 아니다. 영석이 엄마의 처사가 영 괘씸했기 때문이다. 나랑 언니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엄마한테 징징거릴 때마다 그래도 영석이 엄마가 잠깐 봐주는 게 어딘데 그러냐? 하고 핀잔 주던 엄마도 그 즈음에는 나 아니면 그 집은 어떻게 먹고 살아? 하고 영석이 엄마가 반찬을 퍼갈 때마다 안 하던 소리를 내뱉곤 했다. 사실 별것도 아니었다. 마침 한창 바쁜 아침 장시간이었다. 그날따라 고등어 반찬을 튀기느라 생선지름을 할 때보다 일손이 많이 가는 탓에 왕상이를 무궁화 마트에 데려다 놨다. 20분도 안 돼서 영석이 엄마가 왕상이 손을 끌고 나왔다. 우리 지금 물건 들었어 할머니. 엄마는 뭐 그런가 보다 했다. 걸음마를 막 시작한 왕상이가 또 언제 차도로 뛰어나갈지 몰랐다. 엄마는 왕상이를 들쳐업고 고등어를 튀긴다 쟁반에 상을 차린다 꽁제타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배달 갔다 돌아온 독산동 아줌마가 가게로 들어서면서 투덜거렸다. 아니 구멍가게 여자는 지가 잠깐 봐주면 안 되나? 지 할매랑 잘 알고 있는 주인은 괜히 데려다 앉혀놓고서.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역시나였다. 과자 들어와서 바쁘다고 하더니 바쁘기는 왜인걸? 영석이 엄마는 주희랑 둘이 의자에 가만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그날로
건양병원 뒤쪽에 살고 있는 로타리 할머니가 급히 불려왔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일수놀이를 했는데 이 일대에서 로터리까지 이 할머니 돈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별명이 로타리다. 그러나 로타리로 불리며 시장 초입에서부터 돈 꿔준 장사꾼들 가게마다 들어가서 커피깨나 얻어 마시던 예전의 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날에 와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내 돈 좀 써달라고 통사정하고 다녀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신세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로타리 할머니네 푼돈 조금 얻어 썼다가 오복길의 오야로 새로 급부상한 목동 금씨 아줌마 귀에라도 들어갔다가는 그날로 목돈 구경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냥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로타리 할머니가 일수놀이를 할 당시 엄마는 없어도 진짜로 없는 사람이었다. 중풍으로 10년 가까이 자리보존을 하고 있던 아버지의 약값에서 문제집 산다 어쩐다 눈만 뜨면 돈 달라고 지랄을 해대는 딸 셋을 키우느라고 엄마는 수시로 일수를 얻었어야 했다. 그때마다 대부분은 이 로타리 할머니의 돈을 빌려 썼다.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돈을 빌려주고는 안심이 안 되는지 하루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감시 차원에 방문을 했다. 우리 엄마가 식당을 집어치우고 어디로 훌쩍 새처럼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젊은 시절의 로타리 할머니는 어쩌다 엄마가 이자를 며칠 늦게 내놓기만 해도 가게 안쪽 테이블에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내 피 같은 돈을 떼먹힐 것 같투? 돈 안 주면 안 갈 테니께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지. 어쩌고 저쩌고 일수놀이하는 여자들 특유의 곤조를 부리곤 했다. 엄마랑 로타리 할머니는 서로 머리끄덩이만 앉아봤지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어 삿대질을 한 적도 여러 번 있는 사이다. 그래도 세월이 먼지 일수놀이를 집어치우고도 이 로타리 할머니는 엄마한테 노인네가 다리도 아프다면서 여기 못 들어오누? 하는 된줄 맞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적 엄마네 식당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로타리 할머니가 며칠만 안 오면 괜히 전화를 걸어서 와서 파 좀 다듬어 주지 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할머니를 불러들이곤 했다. 로타리 할머니랑 엄마는 곧장 의기투합했다. 식당 안쪽에 있는 가게방에 들어앉아 둘이서 뭐라고 쑥덕쑥덕 하더니 미닫이 문이 부서져라 있는 힘껏 문을 열어젖히고 두 할머니가 보무도 당당히 밖으로 나왔다. 왕사기가 누구라고? 남의 귀한 순자를 누가? 누가? 왕사기는 인저 내가 봐 내가. 로타리 할머니가 누구 들으라는 듯이 구멍가게 벽에다 대고 빽 소리를 질렀다. 홀 벽에 걸린 전신 거울 앞에서 엉덩이를 실룩거리고 있던 왕상이가 그 소리에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다. 로타리 할머니가 달려가 왕상이를 일으켜 세우고 엉덩이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로타리 할머니는 검지 끝으로 왕상이의 머리를 가리키며 엄마랑 나, 엄마네 식당 배달부 독산동 아줌마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얘가 이래요. 그 소리에 우리는 모두 가게가 들썩거리게 웃었다. 로타리 할머니의 곤두는 고질병이었는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아차 싶었다. 로타리 할머니가 왕상이를 봐주면서 구멍가게 영석이 엄마와 우리들 식구 간에 눈에 보이지 않던 신경전은 종식되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로타리 할머니 밑도 끝도 없는 곤조와 잔소리라는 새로운 골칫거리로 식구들은 속병을 알아야 했다. 로타리 할머니가 왕상이를 봐주기로 하면서 엄마와 로타리 할머니 간에 서로 오고 간 약속은 이랬다. 우리 큰애랑 최서방은 새벽에 나오는데 할머니가 새벽 3시에 큰애네 집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거기 가서 혼자 우두커니 집안에 틀어박혀서 왕상이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할머니도 심심해 죽을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여기 식당방에서 왕상이 데리고 자고 할머니가 힘들면 내가 거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로타리 할머니는 엄마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왕상이를 보는 걸로 약속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로타리 할머니와 엄마의 역할이 뒤바뀐 꼴이었다는 거다. 이봐. 아침장이 끝나기 무섭게 로타리 할머니가 엄마를 불러 세운다. 막걸리 상자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밥쟁반을 주방 안쪽으로 옮기다 말고 엄마가 또 뭔가 하고 쳐다보면 로타리 할머니는 나 집에 금방 갔다 올 테여 한다. 노인네 눈엔 이 설거지가 안 배. 가더라도 이따가. 엄마가 밥쟁반을 들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렇다고 포기할 로타리 할머니가 아니다. 이적지 안 씻었어. 로타리 할머니는 주방으로 쫓아 들어와서 사타구니를 살살 긁는다. 밤에도 갔다 왔자뇨. 노인네가 뭐 금태 둘렀다고 씻고 또 씻고 서방 볼게요. 엄마도 서슬이 팔았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또 벼른다. 아니 그럼 자네는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두 번 안 씻어? 아무리 늙어도 여자는 여잔디. 거기를 최소한 하루에 두 번은 헹궈내야지. 난 몰라. 나는 여자니께 세상 두 쪽 나도 씻고 와야겠어. 엄마가 뭐라고 대꾸를 하기도 전에 로타리 할머니는 벌써 저만치 달아나 버리고 없다. 똥! 할머니 똥! 식당 문 밖에서 영석이 엄마가 소리 높여 똥을 외친다. 꼼짝없이 왕상이는 또 엄마 차지다. 막걸리 상자 위며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인 설거지감을 뒤로하고 엄마는 가게방으로 들어간다. 기저귀를 들고 나온다. 왕상이 바지를 벗기고 기저귀를 푼다. 누런 똥을 푸짐하게도 싸질러 놨다. 이놈의 새끼 자지는 수불할 만한기. 설거지감이야 산더미처럼 쌓여있든 말든 우선은 외손자놈이 싸질러 놓은 똥이 먼저다. 왕상의 놈은 아침 내내 뭘 그렇게 주워 먹었는지 입 가장자리가 시커멓다. 이상은 로타리 할머니가 부리는 곤조의 한 예를 들었을 뿐이다. 로타리 할머니의 곤조는 종류도 다양하고 가지수도 만만찮다. 하루에 두 번은 뒷물을 해야 된다는 핑계로 식당이 한창 바쁜 시간에 자기 집으로 꽁무니를 빼버린다. 자기는 자기 집 화장실이 아니면 똥을 놓을 수 없다며 똥 눈다고 집에 간다. 손자 점심 차려준다고 집에 간다. 오늘은 약장수 구경을 간다고 내뺀다. 오늘은 시동생 회갑잔치가 있다고 차비 달란다. 로타리 할머니의 곤조만큼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다. 하기야 일수쟁이 여편네로 평생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니 어디 보통 곤조겠는가. 엄마, 차라리 놀이방을 보내라. 보다 못한 내가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 엄마는 그럼 밤엔 누가 데리고 자니? 너가 끼고 잘래? 밤에 데리고 자는 게 얼마라고. 내 말은 들은 척도 않는다. 그렇게 엄마의 묵인화에 로타리 할머니의 곤조는 나날이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얘가 이래요. 로타리 할머니다. 얘가 이래요 소리만 들리면 요즘은 머리카락이 다 위로 솟는다. 내가 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 그 시간에 꼭 로타리 할머니가 나타난다. 내 아들 현이는 여동생을 보게 된 뒤로 오복길 공원 안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여기서 잠깐 딴소리를 좀 하면 한 집에서 둘이 같이 애를 베면 하나는 꼭 딸이라는데 딸, 응? 둘이 똑같은 건 죽었다 깨도 안 된대 안 돼.
라는 고물장수 박씨 할머니 예언인지 악담인지대로 언니는 아들을, 나는 딸을 낳았다. 요새 형부는 우리 남편만 보면 한 집에서 둘이 똑같은 건 죽었다 깨도 안 된대잖아 하면서 우리 남편이 축 늘어진 어깨를 두들겨주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고, 둘째마저도 고추를 발랐던 남편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형부만 오면 아이의 양쪽 귀를 손바닥으로 막아버리기부터 한다. 고물장수 박씨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왕상이랑 우리 둘째 딸만 보면 그것 보라고 내 말이 틀림없지 않느냐고 하며 그 유세가 장난 아니다. 한 집에서 둘이 똑같은 건 죽었다 깨도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건 로타리 할머니가 나와 현이가 나타나는 시간에 딱 맞춰서 놀이터에 왕상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다. 그러고는 아예 왕상이를 나한테 떠넘겨버린다. 현이가 오전 9시 정각에 어린이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왕상이는 내 차지다. 왕상이가 미끄럼틀에 기어오른다. 그네를 탄다 하며 놀이터 안을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나는 왕상이 꽁무니를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내 이마에 보슬보슬 땀방울이 맺히는 동안 정작 보모인 로타리 할머니는 놀이터 벤치 위에 가만히 앉아 아침 햇살이나 감상한다. 아이고, 어디 널쩍한 방이 있나? 애가 뛰어놀 공간이 있나? 방이라고 콧구멍만한 게, 아이고, 내가 내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돈을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화장실이라고 변변하나. 놀이터에서 오복길에 있는 엄마네 식당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로타리 할머니의 불평불만은 끝이 없다. 근데 얘는 웬침을 이렇게 많이 흐르는 건 몰라? 아이고, 얘가 이래요. 야, 얘 침이나 좀 닦아주라. 로타리 할머니가 내게 손수건을 내민다. 왕상의 턱 밑에 멀건 침줄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럴 때 왕상이 침을 닦아주는 건 할머니 몫이 아니다. 왕상의 걸음이 시원치 않다고 로타리 할머니는 또 타박이다. 왕상의 손을 나한테 떠넘기고 혼자 멀찍이 앞서 걸어간다. 얼마 안 가 벼랑간 뒤를 돌아다 본다. 야, 나 집에 좀 다녀올란다. 뒤가 급혀. 자식이 뭔지 남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거든. 아들 며느리 사위 딸이 사다 주는 옷에 먹을 거에 물려서 죽겠다는데 이건 뭐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 아휴, 그냥 생각 같아서는 어디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데. 아니 하지만은 거긴도 왜 기어들어가? 누가 설거지 하래요? 지금 밥이 물렸는데 설거지는 왜 놈이 설거지? 배달이 먼저지 설거지가 먼저야? 마늘? 마늘 저기 있잖아. 김? 김은 또 왜? 김 사다 놓은 거 없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식당 때려치우면 그 집은 뭐 먹고 산대? 아니요, 기다려. 내가 금방 가서 사올 테니까 기다려이. 반찬 가지러 들어온 영석이 엄마한테 괜히 성질을 부린다고 부리긴 했지만 엄마는 또 금방 마음이 변했다. 구기고 있던 얼굴을 갑자기 확 푼다. 파 다듬다 말고 일어나 시장으로 김 사러 뛰어갔다. 엄마가 이렇게 영석이 엄마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건 역시 왕상이 때문이다.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고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로타리 할머니는 그날도 자기 집에 똥 누러 가고 없었다. 전날 저녁에는 설사가 났다고 밤새 자기 집에서 자고 오더니 아침밥 먹자마자 또 내빼버린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무궁화 마트 영석이 엄마 말고는 어디 왕상이를 떠넘길 데가 없고 보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날도 로타리 할머니는 점심장이 다 끝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형부랑 언니는 당연히 로타리 할머니가 왕상이를 돌보고 있을 줄 알았다. 형부랑 언니가 농협의 물건값을 입금하고 나서 왕상이를 보기 위해 엄마네 식당에 들른 건 오후 4시 무렵이었다. 왕상이는 할머니 등에 업힌 채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귀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엄마는 마침 배달할 동태찌개의 간을 보려고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있었는데 왕상이가 귀를 잡아당기니까 뒤로 훌렁 나자빠질 뻔했다. 장모님! 엄마! 형부랑 언니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엄마한테 뛰어갔다. 집으로 곧장까지 못 들어왔어. 어여가서 잘하니까. 큰딸 내외가 엄마 등에 업혀 있는 왕상이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엄마는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 괜찮다고만 했다. 로타리 할머니는 어디 간 거냐고 묻자 엄마는 또 대뜸 로타리 할머니 역성만 든다. 아니요, 그 할매 금방 나갔어. 나간 지 10분도 안 됐는데 뭔 소리요. 가라니까. 아는 놔두고 가서 잘하니까 왜들 그려. 그러나 아무도 엄마의 말이 고지 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우린 다 알았다. 오늘도 엄마는 하루 종일 왕상이를 등에 업은 채 설거지를 하고 찌개를 끓여 날랐을 거란 사실을. 엄마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엄마의 잔뜩 붉어져 나온 무릎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의 오른쪽 무릎이 벌에 쑤인 것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무릎 안쪽에 손뭉치를 쑤셔 넣은 듯 했다. 아니다. 그건 손뭉치가 아니었다. 엄마가 버텨온 세월이 거기 당신의 무릎 안쪽에 고스란히 고여 있었다. 가난 앞에 주먹질 한번 할 수 없었던 세월의 막막함이 거기 한 줌의 응어리가 되어 박혀 있었다. 스스로 한 마리 우매한 소가 되어 그저 묵묵히 현재만을 읽어야 했던 늙은 어미의 무릎팍엔 열매 대신 염증이 맺혔고 어미는 자신이 피어낸 그 흉한 꽃이 못내 부끄러워 두 손으로 얼른 무릎을 감싸쥐었다. 무릎을 감싸진 엄마의 손등위엔 벌겋게 부어오른 무릎보다 더 붉고 더 깊은 주름이 그어져 있었다. 큰 사이가 자신의 무릎을 쳐다보자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이 몰래 돈을 빼돌리다 들킨 장모 마냥 어쩔 줄 몰라 했다. 큰 사위에게 자신의 성찬은 무릎을 들켰을 때 엄마는 난생 처음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엄마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엄마를 그토록 부끄럽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엄마의 가난이었는지, 가난에 묶여 한평생을 지내온 엄마의 융통성 없는 삶이었는지. 이제 당신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날이 당신의 남은 생을 자식에게 의탁해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들키게 되어서인지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엄마는 그저 세월에 뭉개진 무릎팍이 문득 서러웠는지도 모른다. 형부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었다. 엄마는 성치 않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따라 나왔다. 땅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이로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앙담은 입술 사이로 끙 하고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만은 엄마도 어쩌지 못했다. 왕상인의 세 식구를 태운 소형 오토바이가 저만치 멀어져 갔다. 이제는 너무 멀리 가서 따라잡을 수도 없으련만 엄마는 그래도 계속 쫓아갔다. 쩔룩거리며 부어오른 오른쪽 무릎을 손바닥으로 꾹꾹 내리누르면서
엄마는 쉼없이 오래도록 악에 바쳐서 무어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아는 놔두고 가라니까. 그럼 30만 원 받고 새벽부터 와서 애 봐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려. 아는 놔두고 가 큰애야. 내 몸뚱이 성할 때 내가 이 식당이라도 할 때 니들은 돈 몰라니까 왜들 지랄이여 지랄이. 아이고 내가 시방도 시퍼렇게 멀쩡한디. 나는 엄마의 그 혼잣말이 어머니 당신의 남은 세월을 향한 것인지 저기 저만치 멀어져가는 큰딸내 배를 향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